바른 역사, 진실 추구. 여러분, 이 남북 관계를 우리가 많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정동영 장관께서 정말 마음에 들게, 제가 볼 때는 역대 어느 통일부 장관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자주와 주권 정신으로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고, 자주파의 리더로서 이 동맹파들과 지금 같은 이재명 정부 하에서도 서로 맞짱을 뜨고 대결을 하고 갈등을 빚고, 그 다음에 회의 참석을 해도 안 가고, 이런 정도로 지금 군투하고 있는 분이 정동영 장관인데, 대통령과 장관이 열심히 해도 지금 남북관계는 바늘구멍만큼 빈틈이 없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이제 미국의 국방부가 전쟁부로 명칭이 바뀌었죠. 그게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고 1948년도까지는 미국이 전쟁부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1, 2차 세계대전 때.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행정명령으로 다시 과거의 1,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의 그 기운을 갖고 다시금 세계를 패권을 좀 주도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국방부를 뜬금없이 전쟁부로 명칭을 바꿨고, 이와 더불어서 북한도 우리의 통일부가 있으면 통일부의 파트너가 있지 않습니까? 통일부라는 그 대화의 상대가 북한의 통전부가 있는데, 통전부도 전쟁용어로 바뀌었습니다. 노동당 제19기라는 명칭으로 바뀌고, 그리고 또 군사용어로 바뀌고, 그렇게 해서 미국과 북한은 여러분이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전쟁의 그 구도 속에 전쟁 시스템과 프로세싱을 다 갖춘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국정이 전개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오매불망 뭐 언제 통일이 되나, 언제 남북 교류가 되나, 여기에 이제 몰두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뒤처지고 있다는 것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작년에 8.15 해방을 기념하는 북한 평양의 그 기념식장에 중국 동포들이 8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행사에 참석하겠습니다 라고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66명이 탈락이 되고 14명만 들어갔습니다. 그 탈락된 사람들이 누구냐? 남한과 친한 사람, 남한하고 비즈니스 교역을 하고 무역을 하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남한과 아주 교류가 빈번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탈락을 시키고 14명만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14명만 8.15 행사 참석하고 왔습니다. 그 참석한 사람들 중에 또 떨어진 사람 중에 저하고 다 대화를 하고 아주 리얼한 리포트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북한은 남한하고 대한민국과의 모든 그 교류와 접촉을 차단하고, 관료나 성직자나 무역을 하는 사람이나 외교부 직원이나 또 뭐 노동당 당원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남한과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거나 교류를 하면 처벌을 받는 그런 상황이 지금 북한 내부의 상황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금강산, 또 원산 갈마지구, 또 여러 이제 북한의 명소들을 가고 싶어서 벌써부터 이렇게 관광객들을 모집하고 뭐 개모임 하듯이 모임을 갖고 이러는 건데, 사실 그거는 매우 위험한 겁니다. 왜? 저쪽은 지금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1의 적대적 교정국가로 설정하고 전쟁의 대상국가로 우리를 설정했는데 우리는 관광 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엇박자가 안 맞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고 북한을 가고 싶은 거라 해도 상황을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제가 다니면서 바로 잡아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실 때 안국역 5번 출구에 나오니까 여기가 금방 1분 거리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안국역 1번 출구에 현대그룹 개동사옥이 있습니다. 저기에서 한때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 까먹으셨죠? 저 안국역 1번 출구 여기 걸어서 2, 3분 거리 뿐이 안 되는 저기에서 매일같이 북한 가는 버스가 10년 동안 운행이 됐단 말이에요. 개동 사옥에서 개성공단이지만 북한 가는 버스가 아침 7시 반에 하루에 운행을 정기적으로 했고 또 많이 갈 때는 나중에는 정례화되고 나서는 하루에 12번 북한 가는 차량 버스가 우리가 지금 강연을 듣고 있는 여기 3분 거리뿐이 안 되는 데서 북한 가는 버스가 하루에 12번씩 운행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 날을 우리는 다시 회복을 해야 되고 그런 날보다 더 우리는 발전된 더 심화된 두터운 남북관계가 회복돼야 되는데 이건 뭐 지금 전쟁 일촉즉발의 상황이 되고 말았으니 이게 정말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저 역시도 저는 디올백 사건 때문에 힘든 건 없고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단절되고 차단된 거에 대해서 저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더 힘들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들이 집권할 때는 오바마가 전략적 인내를 했습니다. 그 뭡니까? 박근혜가 통일대박이라고 하는 그 구호는 바로 흡수통일이고 북진통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바마 측에서는 우방국의 이명박과 박근혜가 북진통일, 흡수통일, 통일대박 이거를 주장하니까 거기에 코드를 맞춰주느라고 동맹국의 정책을 거들어주기 위해서 전략적 인내를 고수를 해왔던 겁니다. 전략적 인내는 다른 말로 뭡니까? 전략적으로 무시하는 정책을 펼치는 거다. 그러나 이제 트럼프는 사업가 기질이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차원의 그런 컨셉으로 대북 정책 또 북한의 외교 정책을 추진하면서 한반도에서 엄청난 군사비를 지출하는 것을 보고 있으니 이건 멍청한 짓이다 해가지고 현상 유지를 하는 게 아니라 현상 변경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계속 가졌던 거고 1기 때 그렇게 그런 성과가 있었던 거고 2기 때 이번 2기 때는 탑다운 방식으로 우리가 탑다운 방식 바로 상향식이 아닌 하향식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윗선에서 윗대가리가 다 그 수뇌부들이 즉흥적이든 수뇌부 위주로 이렇게 대북 정책을 이끌어가고 추진하겠다 하는 게 이제 탑다운 방식 스몰 딜 이런 정책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찌됐든 제가 트럼프 체제 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정책과 통일 정책을 잘 하고 계신다고 여러분들은 아마 생각을 하실 겁니다. 물론 훌륭하십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그 1년도 안 된 지금의 이 국정 운영하는 것을 여러 가지 모든 방면에 다 훌륭한 점수를 줄 수 있겠고
특별히 대북정책, 통일정책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레드팀 역할, 그러니까 레드팀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반대급부에서 생각을 하고 반대편에서 그 정책을 건전한 비평을 해주는 것이 레드팀 역할인데, 그 레드팀 역할의 차원에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정책, 통일정책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고 무엇을 개선해야 되는지, 그래서 진짜 올바른 한반도 평화통일정책이 어떻게 전개돼야 되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선 이재명 대통령께서 너무나 이 상식적이지 않은 통일정책, 대북정책을 이제 취임 30일을 기념해서 이제 발표를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셨는가 하면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서 대북 접촉과 대북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많이 들어본 소리 같고 익숙한 얘기 같지만 치명적으로 잘못된 말씀이죠. 왜? 우리는 민족 공조를 이루고 남북의 공조를 이루는 게 가장 통일정책, 대북정책의 기조가 돼야 되고 가장 기초 베이스가 돼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의 문제는 우리 남과 북이 당사자가 마주 앉아서 풀고 민족 공조를 이루고 4대 강국이 있지만 4대 강국을 잠깐 보류해 놓고 우리 민족끼리 민족공조를 이루자. 그리고 그 민족공조의 결과로 우리는 대미정책을 펼쳐 나가겠다. 이 얘기를 하면 그거는 옳은 말인데 반대로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서 그 결과로 북한과 접촉을 이끌어 나가겠다. 그러면 북한과 미국은 80년 동안의 숙적이고 서로 물과 기름처럼 맞지 않고 여러 가지 이념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서로 적대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공조를 하고 그 다음에 북한과 접촉을 하고 대북정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통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와 진배가 없다라고 저는 그걸 느끼고 상당히 좀 실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우나 보수정권, 또 보수정권 그 잔재 세력들, 또 대부분의 또 중도 이런 분들이 또 비판을 할 수도 있고 너무 갑자기 좌편향적으로 친북적인 정책을 핀다고 하는 이런 비평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또 그런 정책을 던져놨겠지라고 생각을 했으나 지금까지 쭉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정책, 통일정책을 펼치는 거 보면 정말 본인은 통일을 원하는 분인 건 맞는데 주변의 보좌관이나 참모나 전문가들이 정확한 팩트 체크를 해주거나 정말로 자주와 주권과 우리 주체적인 주권국가로서의 대통령이 대북정책 발언을 하고 통일정책 발언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너무나 미흡하고 부족하고 너무나 다른 각도의 관점을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 열렬한 지지자고 잘 되기를 바라고 그분이 대통령 취임식, 선서식, 취임식은 없었죠. 로텐도홀에서 잠깐 동안 요 선서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업무가 스타트가 돼야 되니까 그 짧은 그 선서식에서도
나는 조국의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 힘을 쓸 것이다 라는 선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일국의 대통령은, 특히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모든 정부 내각의 부처를 통일에 방점을 두고 통일 지향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선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외교부, 교육부, 국방부, 재경부 모든 이 20여 개 되는 내각의 부서를 이제 각자의 고유한 그 부서에 아이덴티 정체가 있지만 저는 이 모든 내각을 이끌고 통일 지향적으로 오늘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5년 동안 이제 민족 공존을 이루면서 다져가야 이것이 올바른 분단 국가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임하는 마음가짐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되시자마자 대북 확성기 중단을 하시고 또 대북 풍선 삐라를 뿌리는 세력들한테 처벌을 하는 규정을 갖게 하고 그 외에도 수많은 각국의 노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충격적인 결말을 작년 연말에 제가 봤는데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한다든지 한미동맹을 강화한다든지 하는 거는 뭐 피치 못할 우리 지금 처해 있는 이재명 정부의 상황에 그렇게 뭐 기조를 펼쳐나간다고 해도 한미 워킹그룹을 재현하는 한미 워킹그룹이라는 게 뭡니까? 2018년도 이제 작동이 된 한미 워킹그룹은 민간 교류를 막고 또 정부의 정부와 정부의 남과 북의 정부끼리 소통하는 것도 미국의 재가와 모니터링 필터링을 받고 미국의 사인과 허락을 받아야 그것이 가능한 남북 교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한미 워킹그룹이었습니다. 강영화 외교부 장관 또 문재인 대통령이 그 한미 워킹그룹을 작동하면서 그 결과가 바로 삶은 소대가리라고 하는 욕을 먹고 개성의 경협 빌딩이 폭파되고 수많은 그런 남북관계가 파탄이 되는 그런 지경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정부 하에 작년 12월에 한미 대북 공조 협의체라고 하는 한미 워킹그룹이라는 명칭만 바꿨지 그것을 설치를 해놓고 작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동영 장관이 뿔이 나가지고 그 모임에 외교부, 주한미군사령부, 주한미 대사관 다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정동영 장관이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아니다. 우리가 주권국가인데 어떻게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남북교류를 미국이 참견을 하고 관여를 하고 여러분 상상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공무원들이 이제 금강산을 가거나 개성을 가거나 평양을 갈 때 군용기를 타고 가게 한다든지 남측의 예술인들이 금강산 회담을 예술인들끼리의 회담을 위해서 가는데 비행기 이름을 딱 금강산만 갔다 올 수 있는 그것만 제한을 해서 비행기 기름 구비를 하게 한다든지 일일이 사사건건 미국이 남북교류를 참견하고 가로막고 있는 게 문재인 정부 때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해서는 안 되는데 명칭만 바꿨지 또 그 단체를 기구를 설립을
했고, 그 외에도 핵협의체라고 하는 또 기구도 설립을 했고, 그 다음에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지만 한미동맹도 윤석열보다 더 지금 강화되고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미합동군사훈련 이번에 프리덤 쉘드라고 하는 자유의 방패라고 하는 훈련을 다음 달 열흘 동안 합니다. 근데 물론 정부에서는 그것을 전시작전권 환수를 위해서 하는 훈련이다라고 하지만 그건 뭐 내가 볼 때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전시작전권 환수를 위해서 미리 예행 연습을 하고 환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나 안 되나 이런 걸 점검하기 위해서 합동군사훈련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에 제가 LA에 하루는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만났는데 그 대사관이 아니라 영사관, LA 총영사관 거기 이제 본국에 블루하우스에 그 어떤 미션을 받고 저한테 빨리 이거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 뭐냐 그랬더니 김정은 위원장이 방남을 하니까 방북의 반대말이 방남이잖아요. 우리는 방남이라는 말은 잘 안 쓰잖아요. 방북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방남을 하니까 2박 3일 김정은 위원장이 이 남한에 오면 2박 3일 일정, 3박 4일 일정을 짜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왜 300명이 넘는 청와대 직원들이 월급 받고 전문가들이 다 있는데 그걸 왜 나한테 써달라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목사님이 뭐 난가복을 셔틀 왕래하면서 뭐 그렇게 공공의 영역에서 통일운동하고 남북 교류를 했기 때문에 목사님이 굉장히 리얼하게 짜주시면 저희가 큰 참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제가 처음에는 거절했다가 그걸 수용하고 이제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며칠 동안 끙끙거리면서 2박 3일 일정하고 3박 4일 일정을 짜준 적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문재인 정부 중후반기 때예요. 그래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용기를 타고 제주공항에 도착하면 이제 우리 환영 퍼레이드를 사열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한라산 정상에 올라가서 백두산 물과 흙을 취수해온 걸 가져와 가지고 한라산에 그 흙과 물 취수하고 합수를 하는 의식을 하고 내려와 가지고 쪼락말 공원에 내려와서 쪼락말 한 피를 기증받고 제주 4.3 항쟁 기념관에 가서 또 거기에서 기념관을 돌아보고 참배를 하고 그리고 뭐 이제 저녁 때는 도지사와 제주시장이 주최하는 만찬에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이튿날 아침에 이게 죽여주는 일정을 내가 집어넣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외갓집 묘지가 제주도에 있어요. 어머니 고용희. 언론에는 고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거 다 틀렸습니다. 나는 북한의 대성산 혁명열사는 바로 옆에 있는 고영희, 김정은 위원장, 현 위원장의 모친의 묘지를 직접 가봤어요. 고용희로 되어 있습니다. 고영희가 아니에요. 고영희, 또 그의 김정은 위원장의 외할아버지 고경택, 그 조상들의 묘지가 딱 정사각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엄청 넓습니다. 거기를 비공식적으로 참배하게 하는 것도 내가 일정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비행기로 또 전라도 전주로 이동해가지고 현대자동차 공장을 견학하고 또 여기에도 또 비공식 일정을 넣었어요. 전주 모악산에 가면 김일성 주석의 직계 16대 조상 김태서의 묘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김정은 위원장이 마음껏 방문해봐라.
당신의 뿌랑구가 있으니까 당신의 친가 쪽 혈연은 여기 모악산에 있고 외가 쪽 혈통은 제주도에 있으니까 뿌리를 찾아라. 분단돼서 참배하고 싶고 제사도 지내고 제사는 없지만 뭔가는 그렇게 혈연을 찾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분단 때문에 못했으니까 해봐라 하고 내가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정을 짠 것 중에 이제 경기도 광주의 위안부 할머니들 그 쉼터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방문하는데 일본을 연맥이려고 그러는 거지 뭐. 그래가지고 북에서 내려올 때 김정은 위원장이 위안부 할머니 생존자를 한두 분을 모시고 내려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북한에는 위안부 할머니가 단 한 분도 생존자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머리를 짰는가 하면 위안부 할머니가 낳은 장녀들, 딸 중에 최고 나이 많은 두 사람을 같이 데리고 내려와서 위안부 할머니를 대신해서 위안부 할머니 역할을 해도 상징적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위안부 할머니 거기도 방문하고 그 다음에 월드컵 경기장에서 남북 또 노동자끼리 축구대회도 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제 동작동 국립현충원 그리고 대구의 선열 국립묘지. 여러분 국립묘지가 대구에 있는 거 아십니까? 해외 교포인 저보다도 모르시는군요. 국립묘지가 한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대구에 신암 국립묘지라고 해가지고 독립운동가들만 안장한 국립묘지가 새로 생겼어요. 예, 저도 조금의 이제 그 역할을 감당했는데요. 지금 보면 우리 유관순 열사의 묘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 톡 까놓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유관순 열사의 묘가 어디긴 어디 있어? 없어요. 없는데 그나마도 묘지라고 할 수 있는 게 그분이 이제 서대문 형무소에서 돌아가시고 이제 그 일제놈들이 그 지금의 이태원 용산에서 화장을 했는데 유관순 열사 한 분만 화장을 한 게 아니라 수백 구를 같이 해가지고 뒤섞여 버린 거예요. 이게 누구의 유해인지 이게 불분명하지. 그러니까 망우리 공동묘지에다가 그 한 줌을 갖다 놓고 탑을 하나 세운 게 그게 유관순 열사의 묘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백운정 대표님하고도 계속 지금 우리가 백범기정원에 다니고 있는데 그 옆에 용산구에서 관리하는 324의 묘와 백범의 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4.19 묘지 부근에 보면 그 삼각산 그 기슭으로 해가지고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그냥 매장이 돼 있어요. 그리고 충북 제천에 가도 엄청 많이 독립운동가들이 매장이 돼 있고 대구에 가도 매장이 돼 있고 그래가지고 내가 막 그 다큐멘터리를 3편을 찍었어요. 무슨 다큐멘터리를 찍었는가 하면 남북의 국립묘지를 찾아 역사 화해를 모색하다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3편을 찍었는데 지금의 그 6.15 TV 주권방송에서 그러면서 내가 모든 대한민국의 국립묘지와 북한의 국립묘지를 다 탐방을 했어요. 분단 이후 최초로. 그런데 북측에 그 영상물은 국가보안법 때문에 하지는 못하고 남한에 탐방한 것만 이제 방영이 됐는데 박정희의 묘지는 1200평이요. 계단과 조경까지 다 해가지고 이승만의 묘지는 500평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대중, 김영삼 두 전직 대통령의 묘지는 80평. 그런데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헌법은 돼 있으면서 임시정부 대통령 박은식 대통령은 몇 평인지 아십니까? 8평입니다. 8평. 그래가지고 이게 말이 되냐? 그리고 12.12 반란군들을 비롯해가지고 이 친일파들이 양지바른 국립묘지 대전현충원과 동작동 현충원에 이 친일파들이 그냥 득실득실한 거 묻혀있는 거 보고 내가 분개를 해가지고 국립묘지의 재구조화를 해야 된다. 재구조화. 그래가지고
막 그냥 핏대를 내고 했더니 그 피우진 장관 시절인가요? 그때 이제 대구의 신안 그 묘지가 국립묘지로 승격되고 또 대전과 이 동작동이 포화 상태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현충원이 모자라니까 연천에 지금 짓고 있어요. 연천에 국립현충원이 세 번째 현충원을 짓고 있고 그 외에도 민주묘지라고 있잖아요. 4.19 민주묘지, 3.15 민주묘지, 5.18 민주묘지, 그 다음에 호국원이라고 해가지고 임실부터 창원 뭐 이제 뭐 전국에 쫙 또 각 도별로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최규하 대통령은 부인 홍기 여사하고 대전 현충원에 국가원수 묘역이 10기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혼자 힘없고 빽 없다고 해가지고 혼자 거기 홍기 여사하고 거기 묻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직 대통령의 묘지는 다 일단은 이 현충원에서 나가서 자기 선영으로 가든지 대전 현충원의 국가원수 묘역에 딱 규격화된 걸로 가라. 아니면 윤보선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처럼 선영이나 자기 원하는 대로 가야 되고, 여기는 다 국군묘지와 항일투사들, 독립운동가들만 순수하게 안장을 해야지 정치인들은 묻지 말아라, 이렇게 내가 주장한 케이스도 있었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 얘기하다가 이게 삼천포로 빠졌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마지막에 거기를 현충원을 방문해서 이제 우리 항일 투사들을 참배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왜 꼭 하는가 하면, 놀랍게도 항일 투사들은 남과 북이 의의가 없어요. 다 존경해. 양세봉 사령관이라고 있습니다. 항일 투사 양세봉. 그분의 묘지는 평양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어요. 평양에 국립묘지에 있고 여기 동작동 현충원에 있어요. 양세봉의 묘지는. 그러면 한쪽은 가묘 아니면 한쪽은 진묘 아닐 거 아닙니까? 평양에 있는 게 진묘고 여기에 가묘. 그런 묘지들이 20개가 넘어요. 그 독도 문제도 남과 북은 의의가 없어요. 위안부 문제도 의의가 없고, 그리고 또 이 항일 투사들의 문제에도 의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비록 남측에 안장된 항일 투사들이라 할지라도 참배하고, 그 다음에 파주 적군묘지에 가서 북한군 묘지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중국군 묘지하고 북한군 묘지가 같이 있었는데 박근혜 때 박근혜가 중국의 시진핑한테 다 이장하게 갖다 줘버렸어요. 그거 주면 안 되거든요. 그거 준 이후로 임진각에 관광 오는 중국 관광객들이 다 끊겼잖아요. 그거 보러 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일정을 짠 적이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게 성사됐으면 좋았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서로 옥신각신하고 막 딜을 하고 하다가 결국은 화상으로 정상회담을 하자라고까지 얘기가 나왔다가 결국은 그것도 무산이 되고 그냥 문재인 정부가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재명 대통령 5년 동안도 반드시 남과 북의 정상이 손을 잡고 새 출발하는 의미에서 물꼬를 트는 그런 경사스러운 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그동안은 미국과 일본을 미제와 일제, 제국주의라고 얘기를 해놔가지고 전쟁의 이제 대상으로 1순위로 이렇게 선정해 놨다가 그걸 빼버리고 그 자리에 대한민국을 집어넣어서 대한민국이 제1의 적대적 교정국가로 설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헌법에만 수록을 안 했지, 남한과 북한은 이제 완전히 통일의 대상도 아니고 동포도 아니고 그냥 전쟁의 상대일 뿐이고 그냥 외국의 국가 중에, 외교 국가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아주 철저한 그냥
어느 정도가 아니라 완벽히 철저한 방침입니다. 당과 최고인민회의와 모든 관료들과 교육계 이런 군부들까지 이제 대한민국은 통일의 파트너가 아니라는 것이 이제 각인화됐고 정착화되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자꾸 통일 얘기하고 만나자는 얘기하고 교류하자는 얘기하면 북한은 짜증을 내버립니다. 신경질을 내버려요. 이런 상황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도 미국 국적자라서 트럼프하고 레터도 주고받기도 해봤고 했지만 미국의 역할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지금 어떤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가 하면 미국이 지금 판문점에 주둔하고 있는 유엔군 사령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유엔군 사령부가 거의 지금 폭정에 가까운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분단 마피아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 유흥식 추기경이라고 아마 교황까지도 출마하려고 했던 아주 유력한 성직자인데 유흥식 추기경하고 김현정 안보실 차장 두 사람이 거기 그 DMZ 안에 우리 국군의 유해를 발굴하는데 한번 들어가 보겠다고 유엔사에 신청을 했다가 보기 좋게 거절당했어요. 그 어마어마한 유명한 지명도가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묵살을 당하고 그리고 이번에 또 여당이 DMZ 평화 이용법이라고 하는 평화적 이용 법안에 대해서 상정을 했는데 정전협정 위반이고 유사시 책임 소재가 이거는 한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나 유엔군 사령관에 있다라고 하면서 유엔군 사령관이 우리 여당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하고 상정한 것을 그냥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 국회까지 와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건 뭐 말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얘기지만 대한민국 안에 주둔하고 있는 유엔군 사령부는 진짜 유엔군 사령부가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몇 해 전에 미군 흑인 병사가 월북을 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에서 수많은 각국의 기자들이 유엔 대변인을 놓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 질문을 막 며칠 동안 하니까 이 유엔 대변인이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유엔군 사령부는 우리 유엔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한 조직입니다. 딱 선을 그어줬어요. 유엔 측에서. 그러면 왜 저렇게 80년 동안 유엔의 모자를 쓰고 저렇게 미군이 저렇게 들어와 있느냐? 왜 저렇게 분단을 가로막고 있느냐? 바로 미국을 비롯해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4대 강국은 이 남과 북의 분단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국익을 지금까지 많이 향유하고 국익을 누리고 왔습니다. 그 일일이 그걸 통계학적으로 얘기하자면 길고요. 그리고 미국은 특히 남과 북의 분단으로 인해서 무기를 팔아먹고 최첨단 무기를 이제 한국에 판매하는 걸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 한국 정부가 미국을 거의 먹여 살리다시피 할 정도로 하와이 주만 말고 나머지 49개 주의 무기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2차 대전 때 쓰다 남은 무기 공장 창고가 차고 넘쳐서 또 창고 옆에 또 다른 가설 창고를 짓고 그랬습니다. 그걸 다 6.25 전쟁 때 한국에서 다 써버린 거 아닙니까? 아무튼 그런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유엔군 사령부이기 때문에 왜 우리의 분단을 고착하는데 저렇게 앞장을 쓰고 있는지 이거는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못합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도 노무현 대통령이 이거를 하고 싶어서 하다가 벽에 부딪히고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뭐 이러니까 아유 정말 대통령 노릇 못 해먹겠다
라고 푸념을 한 거 아닙니까? 그나마 노무현이나 되니까 그나마 그런 푸념도 한 겁니다. 다른 대통령은 암살당하고 실각당하고 쫓겨나고 이 우파나 보수들이 또 미국과 연대한 세력들에 의해서 어떻게 될까봐 권력을 잃을까봐 아무 말도 못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들고 일어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어차피 미국 국적자이기 때문에 저는 겁날 게 없고 여기 내국의 뭐 정부의 연구단체 박사들이나 학술단체 정부의 녹을 먹는 이런 공무원들 같은 분들이 나와서 강연하고 이런 분들은 입 밖에도 못 내잖아요. 반미 얘기를. 그러나 저는 반미가 그 뭐가 나쁩니까?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반미가 그렇게 역적죄입니까? 반미가 왜 나쁩니까? 왜 반미를 입 밖에도 못 냅니까? 우리 국익을 위한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반미라고 굳이 표현할 필요는 없지만 저는 그것을 이제 여러 가지 용어 중에 마지막에 탈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탈미. 우리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를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을 이용하고 활용해서 마지막에는 미국의 잔소리를 안 듣고 미국의 통제와 간섭을 안 받고도 이 대한민국의 국정이 잘 원활하게 돌아가는 그 시점을 탈미의 단계다 이렇게 저는 설정을 하거든요. 미국 놈 나가라 이게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간섭을 안 받는 정도의 우리의 국력과 자주권이 이제 무장이 됐을 때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 평택에 있는 이 험프리 미군 기지도 가끔 내려가 봅니다. 가면 거기 평택에 사는 이런 시민 한 사람이 현황판하고 쌍만원경하고 딱 들고 와서 저한테 브리핑을 해요. 근데 여러분은 이 나라의 주인 맞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뭐 유치원생들한테 하는 얘기라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 맞습니까? 네. 맞으면 저 평택 미군 기지에 대해서 한번 관심 한번 가져보셨습니까? 그게 80리길입니다. 담벼락이 80리길. 약 60리길. 60리길에 네? 60리길인데 이게 그 맞닿아 있는 곳은 군산 미군기지, 군산 비행장, 이쪽 저쪽 이래가지고 우리 삼천리 금수광산 남한의 모든 요소 아름다운 것 좋은 것 천혜의 요소들은 다 레이더 기지, 미군 캠프, 미군 기지, 미군 공군기지, 해군기지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온 강산이 여러분 동두천 미군기지 100% 반환된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아직도 용산 미군기지요 국방부 청사와 그 부분만 반환이 되는 나머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미군기지는 간판이 다 써 있어요. 두 가지로. 여기는 캘리포니아 영토입니다. 여기는 샌프란시스코 영토입니다. 왜 그렇게 구분했는지 몰라. 캘리포니아 안에 샌프란시스코가 있는데 그런 영토를 미군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미군 기지를 외국이 만약에 공격을 했다 그러면 미국 본토를 공격한 거다 해가지고 전쟁이 발발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 있는 부모 형제들한테 미국의 LA에서 소포를 보낼 때 소포값을 절약하려고 용산 미군 기지로 소포를 보냈어요. 그러면 같은 캘리포니아에서 같은 캘리포니아로 보내는 그 비용뿐이 안 들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실제로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우편물적으로 진짜 미국의 영토입니다. 우리나라에 100군데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주인의식을 가져보셨습니까? 거기 가보니까 까만 기와집으로 돼 있어가지고 자그마한 마을이 있더라고요. 마을이 있는데 왜 이렇게 똑같이 획일적으로 이 동네만 이렇게 까만 기와집으로 했습니까? 물어봤더니 그 매일같이 이착륙하는
평택 미군 기지에 이착륙하는 헬리콥터가 하도 이 프로펠러가 세가지고 지붕이 다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가 보상해 줬습니까 했더니 그 미군한테 여러 차례 수없이 항의 서한도 보내고 배상을 요구했지만 안 해줘서 한국 정부가 지불을 해줬다는 거죠. 그리고 이 청계산, 우리가 서울 톨게이트 옆에 보이는 청계산 그 탱고 미군 기지라고 하는 화강암으로 돼 있어가지고 거기는 미군 평택 기지가 개설되기 전까지는 거기서 전쟁 주의소를 했는데 거기 있는 그 병사들이 싹 이렇게 톨게이트 올라올 때 오솔길로 싹 올라와서 한 번도 통행료 낸 적도 없고 그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세균 실험을 하든 뭔 일을 하든 하나도 우리는 관심이 없고 제주도에 있는 육군 중령 출신이 광화문에 올라가가지고 시위를 하고 제가 광화문 거기 오피스텔에 르미에르 오피스텔에 묵고 있을 때 그 시위하는 분들을 위해서 오픈된 그 공간이라서 그분이 들어와더니 옷을 벗으면서 이제 잠을 자려고 하면서 투덜대는 거. 왜 투덜대십니까 했더니 환경부를 찾아가도 답변이 없고 국방부를 찾아가도 답변이 없고 청와대를 찾아가도 답변이 없다는 거. 그 무슨 얘기입니까 했더니 로널드 레이건호가 제주공항에 도착했을 때 쓰레기를 거기서 배에서 막 내리는데 검은 봉투에 다 담겨 있는데 그거를 제주시청 소속 우리가 흔히 보는 쓰레기차, 청소차가 그걸 다 싣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내리는 사람은 방탄복, 방독면을 쓰고 완전히 무장을 했는데 이 쓰레기 청소차에 실는 분들은 그냥 무방비 상태로 우리 그냥 동네 쓰레기 버리듯이 그렇게 버리고 있더랍니다. 알고 보니까 그게 핵잠수함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폐기물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막 그냥 무단 투척하고 이런 것 등등 해가지고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주권이 침해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 작년보다 0.8%가 주한미군 방위비가 상승돼가지고 1조 6천 몇백억이지 않습니까? 올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6년도 방위비가 그러면 그것을 하루당 365일 나누기를 하면 하루에 41억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요 강연을 듣는 오늘 하루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41억 원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트럼프는 100억 달러를 내라고 하는 겁니다. 100억 달러. 100억 달러를 내라고 하면 지금 41억을 우리가 한국 돈으로 내고 있는데 100억 달러를 우리가 낸다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비용을 우리가 미국에 지불을 하는 것이고 그러지 않아도 지금 모든 미군 부대의 가스비, 전기세, 난방비 모든 거 다 우리가 그냥 무상으로 내주고 있잖아요. 그 통계가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키나와 미군 기지 또 필리핀은 1978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필리핀은 주한미군들한테 딱 돈을 받고서 주둔하게 해줬잖아요. 그 필리핀 사람들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당신들 비결은 저 무서운 미국한테 어떻게 방위비를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오히려 주둔비를 받았느냐라고 하니까 딱 핵심이 그거더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미군이 우리 필리핀에 주둔하고 있는 거는 필리핀을 위한 주둔이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위해 주둔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부담하면 안 되지요. 라고 하면서 그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국회의원들도 이제 거기 힘을 받아서 또 체계화하고 해서 결국은 미국 측에 돈을 받으면서 주둔을 시켜서 결국은 내보냈다가 최근에 다시 재주둔을 했던 케이스도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트럼프가 집권을 한 이 상황에 저희가 뭐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우리 시민들이 작은 일을 하나하나 해 나가는 일인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북한이라고 하는 호칭을 우리가 좀 쓰기가 귀찮은데, 그리고 오해를 받을까봐 그런데, 우리 방송에 나오는 분들, 강연을 하는 분들, 정치인들, 연설하는 분들은 북한의 공식 호칭을 써주셔야 됩니다. 예, 북한이라고 하는 공식 명칭이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명칭이 있었고, 이거는 6.15 회담 때 남과 북의 작가와 PD 협의회가 이거는 이미 협의를 해서 통과가 된 사안입니다. 서로 각자의 호칭을 불러주자. 그거부터 우리는 좀 작은 거지만 출발을 하고, 그리고 북에 대해서 우리가 민족의 앵글로 바라보는 적대적 관점이 아닌 공생의 관계로 같은 부모 형제 한 핏줄로 우리는 분단됐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북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얘네들, 쟤네들, 걔네들 막 이런 거 많이 봤습니다. 뭐 김진양 교수가 몇 년 전에 거기 뭐 어디 나와서 그러길래 내가 강력하게 항의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도 걔네들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여러분, 정말 그런 마음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고쳐 나갈 때 북도 마음문을 열고 우리를 다시 통일의 대상으로 동포로 여기고 손을 잡는 그러한 거창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최재형 목사가 오늘 거창한 거 꺼내놓을 줄 알았는데 별로였다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세상은 영역법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귀납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뭐 예수님이 신학박사 학위를 가졌고 랍비 회장을 지냈고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딱 한 가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아주 선명한 그 사건 하나가 귀납법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인류 역사를 이끌어올 수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거창한 담론이나 통일 담론이나 통일 학설, 통일 정책이 북한의 문호를 개방하고 북한과 서로 소통하는 것이 아닌 작은 것 하나를 실천해 나갈 때 북도 우리의 진정성을 보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하는 대북 제재 조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북 제재 조치는 세 가지 그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UN 대북 제재 조치가 있고, 하나는 미국 대북 제재 조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UN 대북 제재 조치는 흥건한 그물을 갖다 집어던진 겁니다. 그물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미국의 대북 제재 조치는 촘촘한 그물망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한술 더 떠가지고 오이사 대북 제재 조치라는 걸 또 만들어서 아주 사각지대가 없을 정도로 숨막힐 정도로 그렇게 북한을 제재를 하고 있는데, 이 세 개 조치는 지금도 왕성하게 유효하고 지금도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일단 오이사 대북 제재 조치를 국무회의를 통해서 대통령령을 통해서 다시 해제를 하고 없던 걸로 원점으로 복귀하는 일을 좀 더 완벽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주도에서 헤리티크 갤러리에서 강연했던 중에 이재명 대통령은 거창한 통일정책과 대북정책을 지금 발표할 게 아니라 북한의 사과부터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강연 시간에 얘기했는데, 청와대에서 보신 것 같아요. 그 스태프들도 뭐라고 답변을 했는가 하면 기자들 앞에서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나도 북한의 사과를 하고 싶지만 보수가 공격할까봐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윤석열이라고 하는 저 정말 해괴한 독재자이자 정말
망령된 자가 남북관계를 파탄하고 북을 도발하고 그런 범죄를 저질렀고 외환죄를 저질렀지만 지금 현재의 대통령은 이재명이기 때문에 윤석열의 그 잘못된 것을 지금 현직 대통령으로서 공식 북측에 사과하는 일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다시 한번 제가 촉구를 하면서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군사 작전권이 없는 나라는 진정한 자주 독립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2028년 10월 1일 국군의 날 최소한 여유 있게 잡아서 그날만큼은 우리 군사 작전권, 노무현이 찾아왔던 이 군사 작전권을 이명박이 다시 갖다 바치고 박근혜는 나 몰라라 하고 그 후로 또 이렇게 흐지부지 됐던 이것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군사 작전권을 되찾아오는 그러한 일을 해주셔서 정말로 자주 독립국가로서 주권 국가로서 우리나라가 우뚝 설 수 있는 그날을 저는 꿈꿔봅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남과 북이 교전국인 적대 국가로 지금 됐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통일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살 길이 없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그렇다면 지금 남북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언제쯤이면은 남과 북이 무엇인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냐. 물론 우리가 각각 다른 나라로 서로 협력하면서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의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들은 지금도 이 남쪽의 국민들이 통일에 대한 그런 어떤 지루함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쪽에서 그 통일에 대한 저변학대사 국민들이 모두가 우리는 통일을 해야 앞으로 나갈 수 있어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지금 우리 통일단체의 생각입니다. 제가 민족화협력범국민협회의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우리가 통일의 문제가 아주 멀게 보이지만 우리의 할 일은 너무나 많다. 왜냐하면 국민들을 설득해서 모두가 우리는 통일을 해야 한다는 그런 깃발을 들 때 과연 남과 북이 어떤 그 문제가 생겨서 서로 화해가 될 때 화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저 목사님께 좀 듣고 싶은 말씀은 언제쯤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남과 북이 그래도 숨통이라도 들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체대학 중국학과 해경의 교수 김소중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일단 전 세계로 호령하고 있는데, 지난번 김정은하고 상당히 그래도 친밀하게 지낸 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그 트럼프의 대통령에 대해서 남북 관계를 개선시키는데 좀 좋게 활용할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와 그 김정은의 그 회담을 제2차 회담을 한번 성사시키는 데를 그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좀 백업을 해가지고 성사시켜서 트럼프도 기분 좋고 김정은도 기분 좋고 그렇게 좀 만들어가지고 우리의 남북 관계가 그 5.24 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해제 뭐 이런 것을 전부 다 개성공단 다시 시작하고 말이죠. 그런 식으로 좀 유도를 해가지고서 북한에 좋은 뭐 쌀도 좀 주고 뭐 저부터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이제 자연스럽게 민주, 자유, 시장 경제 그것이 좀 왕창 들어가게 해서 그래도 김정은까지 되려는 그 독재 정권이거든요. 일단 3대 세습 봉건주의 독재 정권이기 때문에 남한하고는 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협력하기가 또 어려워요. 그러니까 민주, 자유, 시장 경제의 바람이 좀 들어가서 주민들을 각성시켜가지고 그 지긋지긋한 김정은 체제 독재 정권을 좀
흔들어대는 그런 바람을 한번 넣어가지고 대한민국 남한의 그 민주, 자유 이런 그 바람이 들어가기 위해서 한류 바람이 좀 들어가면서 북한 체제를 벽화시키는 가운데 그런 평등한 뭐 저기보다도 동서독의 그런 흡수통일 이것이 오히려 더 빠른 통일의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고 맞습니다. 예. 알아들었고요. 근데 뭐 저기 질문하시는 과정에서 매우 위험한 관점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6.15의 정신도 그렇고 박정희 대통령의 그 최초의 그 7.4 공동성명도 그렇고 여러분 충격적이게도 그 박정희 대통령과 김일성 수상의 주석의 그 7.4 남북 공동성명에는 외세를 배격하고 그런 용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그런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노태우 남북기본 합의서 6.15 또 14선언 또 4.27 선언 여기에는 상대방의 체제를 존중해 주는 게 기본의 원칙이지 지금 교수님은 물론 대선에서 올라오신 그 열정과 그거는 감사하지만 북한 체제가 뭐 붕괴돼야 된다 독재 정권이다 이런 표현은 사실은 우리가 또 해석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상대 체제를 존중해 주는 거가 일단은 우리가 있어야 되고요. 이는 빠지고 저는 빠지고 이름 죽이고 저는 죽이면 뭐 누구하고 통일을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북한의 최고 지도자와 북한 인민들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꾸 분리하려고 그러고 이제 분리해서 저쪽은 헤드 쪽을 자꾸 독재자로 규정하는 데 익숙해 있고 인민들은 거기에 압제당하는 그런 불쌍한 우리가 구원해줘야 될 기독교적인 용어로 구출해주고 구원해줘야 될 그런 구도로 우리는 그렇게 방공교육을 받아왔는데요. 그 방공의 산물입니다. 우리 교수님 안타깝게도. 그래서 북한의 이 인민들의 지역적 역사적 유래를 보면 고구려 후손들이에요. 고구려 후손들이요. 마음에 안 들면 치받고 그 용서 안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총칼 들이댄다고 그 권력에 순복하고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거기는 우리가 북한을 체계 있게 공부하면 이제 나중에 좀 알게 되실 것 같고요. 우리 김삼열 회장님이 질문하신 언제쯤 남북관계가 변화가 좀 있을 것인가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고 또 김삼열 이사장님이 또 여기 맡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민화협에도 또 이제 추대가 되셔서 민화협을 이끌고 계시는데 사실 솔직히 우리 톡 까놓고 얘기하면 북한에서 이제 3대 환장탑을 콩가루처럼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전철역이 있으면 뭐 통일역, 무슨 역, 선봉역 쭉 있으면 통일역에 통일자를 빼버리고 그냥 역자만 남겨놓고 모든 로고, 심벌, 통일하는 용어 다 빼버리고 학교 교과서, 언론, 정부 문서에 통일 자체를 입에 거론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후로 아마 그 이후에 취임하셨죠? 우리 민화협에. 그 이후로 남한의 통일운동 단체가 한데 모여가지고 해체를 했잖아요. 이제는 통일을 주장하는 타임라인이 아니다라고 해서 통일운동이 해체되고 그러면 우리가 통일운동 단체가 뭐 6.15, 민화협, 범민련 뭐 엄청 많잖아요. 그거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딱 우리가 해체된 이후에 우리는 그럼 해체됐으니까 뭘 합시다라고 뭉쳐서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 강준일 박사님 혹시 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운동 단체들. 조금 이따가 제가 발표. 그렇게 사실 반제 자주노선, 반제
자주 운동을 펼치고 있어요. 통일운동 단체들이. 그건 뭐냐면 반제라고 하는 건 제국주의 미국을 의식해서 이제 미국을 반대하고 자주와 주권과 주체 이거를 우리가 좀 더 무장하자. 일단은 그거부터 하자라고 해서 이제 통일운동 단체들은 해체됐지만 그 운동들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옆에 인사동 낭만이라는 음식점에 가가지고 벽에다가 낙서를 했는데 TV조선이 저를 미행해가지고 그거를 낙서를 찍어가지고 TV조선 뉴스에도 내보내고 뭐 여기저기 방송에 몇 곡지를 내보냈어요. 지금도 올라가 있어요. 최재형 목사 낙서도 미행을 해가지고 찍을 정도로. 그 낙서 내용이 뭡니까? 아무리 목말라도 자주의 이슬과 주권의 샘물과 주체의 우물물이 아니면 마시지 않으리라. 이게 저의 지금까지의 좌우명이고 확고한 그 사상이고 이념입니다. 여러분, 유럽의 철학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저 유럽의 철학이 기초가 되는 게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 이게 주체 철학이잖아요. 주체 철학. 부처님이 탄생하시고 마하부인의 옆구리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보리수나무 사방팔방 다 천상천하 유아독전. 하늘 아래 땅 아래 내가 제일 잘났다는 게 아니라 주체적인 삶을 살아라 이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사자성어 법어에도 수처작주 입처계진 너 서 있는 곳에 네가 주인이 되면 그것이 곧 불교에서는 극락의 세계라. 우리 일반 용어로는 자유의 세계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뭘 질문하시는지 알아요. 우리 김산열 선생님께서. 근데 거창한 것보다 우리가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매너리즘에 빠졌던 자주정신, 주권정신, 주체적 정신을 다시금 사상강국처럼 우리가 다시금 이걸 복구하는데 힘쓰는 것이 중요하고 나머지 뭐 일선학교 뭐 애들 통일교육하고 뭐 이런 거는 통일운동단체를 이끄는 거는 그 위에 시작이 돼야지 그 위에 시작이 안 되면 이거는 하나만 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말 우리 최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또 뵙고 제 생각은 이것입니다. 뭔가 하면은 지금 전에 얘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 국민들은 전부 지금 조금 너무나 옛날에 반공에 말하자면 이념에 너무나 잘못 인식이 돼가지고 통일이 안 된 것이나 지금도 말하자면 모든 문제가 우리들 자신이 먼저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최 목사님도 대강 처음부터 얘기가 줄고 그런 쪽에 지금 많은 의식을 가지고 우리를 설득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막 감히 말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가 하면은 정말 우리들이 지금 통일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외국이나 뭐 전부 이북이나 이쪽에만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들이 조금이라도 아까 평택 기지를 한번 돌아본다든지 우리들이 어떻게 말하자면 통일 정책에 우리들이 어떻게 이북을 말하자면 상대하고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들 스스로 먼저 조금 바꿔서 저는 얘기도 듣고 지금 말하면 국제 정세도 보고 말하면 모든 상황을 파악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 이 좋은 자리가 우리들의 의식을 조금 이렇게 변화하는데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것을 여기서 결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마이크. 자, 마이크. 요점만 좀 만분으로 하셔야 돼요. 네, 저기 강종일입니다. 저는 우리 남북이 통일을 저도 그 말을 안 씁니다 요즘은. 왜냐, 북한의 사정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런데 오늘 최 목사님 강연 중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잊고 있는가, 우리 시민단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많은 것을 배웠고 제가 딱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재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변화 않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대남 정책에서 변화하지 않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1980년 10월 1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요, 남북은 연방제로 하자. 그런데 정부에서는 아니다, 연합제다. 이게 연방제나 연합제나 똑같습니다. 하나도 바뀐 거 없어요. 지금 유럽 그 국가 동맹 똑같은데, 그런데 북한이 연방제의 외교 정책은 비동맹 중립으로 하자라고 하는 주장은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립화 운동을 하면서도 통일은 저도 앞세우지 않습니다. 가령 우리 시민단체들이 반미다, 용어를 할 때도 아까도 딱 지적했습니다만 탈미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전쟁을 반대한다? 그러면 반전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반전과 반미라는 용어를 저도 안 씁니다. 탈미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평화입니다. 영세 중립의 목적은 평화입니다. 평화는 세계 지구상의 모든 인구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평화입니다. 그래서 영세 중립은 평화를 지향한 거고, 평화학자들은 요한갈등 분들은 영세 중립을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동전의 양날이요 수레바퀴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미군 나가라?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대한민국은 스위스같이 영세 중립으로 해야 되겠다. 그것만 하나 채택하면 외국 군대는 자동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굳이 나가라, 반미로 나가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가 현재 이 대통령 외교는 균형 외교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영세 중립의 제1단계는 균형 외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미국을 내보내기 위해서 반전을 하고 나가라 하기보다도 우리가 좀 더 평화를 지향하는 남북관계에서 우리가 연방제도 수용하고 연합제도 수용해서 영세 중립을 목표로 하고 나갔을 때 주한미군은 자동으로 나가기 때문에 미군의 가장 아픈 점을 건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스위스같이 영세 중립국으로 남북이 가자, 이렇게 된 것이 저는 좋을 것으로 생각해서 앞으로 시민단체 여러분들도 좀 우리가 중립화 운동 해주시죠. 저는 그것만 해왔습니다. 평화, 남북관계를 평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외교를 스위스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남쪽에서 군사훈련하는 것은 그 심각도가 보통이 아닙니다. 북에 침투해서 김정은 납치 훈련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우리 모르는 무슨 세균전이나 많은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위기 속에서 북은 항상 아주 긴장 속에, 초긴장 속에 살거든요. 그래서 북이 갈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답니다. 이게 지금 러시아에서 온 소식통인데, 북과 러시아는 지금 땅에 붙어 있습니다. 그 두만강만 건너면 러시아거든요. 그래서 북은 아마도 러시아에 편입할 수 있다. 살기 위해서 생존이 중요하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이니까 러시아에 편입해버린다. 그러면 미국이 칠 수 없다. 그러면 미소 전쟁이 되는 세계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소식을 저는 듣고 참담하다. 우리들의 이 갈등이 너무도 경각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저는 강정일 박사님 말씀하신 우리가 중립국으로 가고 남과 북이 딱 삿발을 잡고 우리 하나다 라고만 외쳐버리면
우리를 옥죄고 우리를 통일을 반대하면서 그간의 모든 뭐 자기 나라 무기 팔아먹기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던 세력들이 그 썩은 동아줄 같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국가로서의 그간에 너무 자주에 관한 훈련을 안 하고 막 자유만 얘기를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 구체적으로 하나씩 자주의 디딤돌을 놓아가면서 그래도 우리가 요즘 꿈꾸는 엉뚱한 꿈이 있지 않습니까? 그 꿈도 꼭 버릴 필요가 있겠느냐? 트럼프가 일본에 왔을 때 중국에 옵니까? 중국에 왔을 때 김정은을 만나서 또 북의 핵무기 인정하고 자기 노벨상 받기 위해서 또 한번 엉뚱한 짓을 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것을 또 기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미국의 많은 것들을 우리는 당장 극복 못할지라도 하나씩 이용도 하고 활용도 하고 그리고 또 극복도 하면서 그러면서 자주국가로 발돋움하는 길을 가다 보면은 중립국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날. 저도 북한을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참 우리 최재형 목사님 말씀에 공감이 가고 지금 저희들이 보면은 통일하고 우리가 통일 준비대가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통일 정책이 다 바뀌어요. 제가 얼마 전에 뭐 강의를 하다가 잘못돼가지고 국가보안법에 누가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해갖고 제가 경기 남부 경찰청장 최성룡이가 저를 구속을 시켜라는데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무혐의다. 저는 이제 북한이 이제 왕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재형 목사님 오늘 오랜만에 뵈니까 참 반갑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북한을 무시합니다. 여러분들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북한도 유엔에서 인정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 북한이라 하면은 무슨 큰 악마나 소금이나 있는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이에요. 평양에도 가보면 여러분들 영업용이 주리하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너무 왜곡되게 한다 이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북한하고 우리하고는 합의된 통일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세계적으로 분단 국가가 70년이라는 것은 우리 남북한밖에 없습니다. 합의된 통일이 되기를 안 하면 예멘에 보십시오. 그리고 베트남도 남베트남, 북베트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우리가 갑작스레 통일이 문제가 되었을 적에 우리가 통일이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김일성이가 81살에 내일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김정희가 69살에 심혈관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김정희도 보면 체격적으로 보면 오래 못 삽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된지 됐을 때는 우리 통일보고에서 보는 북한의 250만 명이 남한에 와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라도가 살겠어요? 경상도가 살겠어요? 주택이 있습니까? 인프라가 아무것도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말로만 통일합니다. 그리고 북한을 너무 적대시해가지고 무슨 뭐라고 할까? 좀 나쁘게 말하면 하인다운 듯이 하는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 탈북자도 제가 이만갑에 작가를 2년 동안 했는데요. 쟤들은 나오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합니다. 시키는 대로. 실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북한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북한에 대해서 가득합시면 좀 좋게 해가지고 서로가 북한에서 수도 우리한테 뭐라 그러냐 막 큰 집 대하듯이 대하도록 그렇게 좀 우리 국민들이 인식이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그리고 통일하지만 그 북한에 전번에 그 트럼프와 김정은이가 만났을 적에 공개는 되지 않았지만 비공개로 김정은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남조선에서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통일 정책이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 북조선에서는 바뀐 이유가 없다 이거야. 주체사장이 그래는 대로 한다는 겁니다. 아까 뭐 총장님께서는 연합제와 연방제는 확실히 다릅니다. 우리 북한에서는 연방제를 주장하고 남한에서는 연합제를 주장하는 겁니다.
이것이 벌써 조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예? 그리고 또 저는 또 뭘 생각하느냐면 우리 인간 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힘센 사람이 져줘야 되고 부자가 밥을 사야 됩니다. 그런 원리로 저는 통일이 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또, 우리 강종일 박사님, 그 다음에 우리 정의의 단칼 선생님, 김태일 박사님, 또 누가 발언하셨죠? 전, 예, 모두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예. 제가 강연 다니면서 보면 질문을 한다고 해놓고 질문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예, 강연을, 역으로 강연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도 뭐 들을 만한 또 이야기들을 질문이라는 걸 빙자해서 자기의 또 주장을 하고 싶은 말씀들을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보고요. 다시 한번 제가 저는 이제 미국 시민권자로서 저기 주한미 대사관에 가면 5층, 6층, 7층이 좀 복잡스럽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CIA 한국 지부가 지역 조사과라고 하는 이름으로 20명이 실시간으로, 거기는 24시간 불이 켜져 있어요. 그리고 평소에는 3교대로 하고 바쁠 때는 2교대로 하면서 한국의 모든 매체, 신문, 그 다음에 이런 간행물들을 다 동시 번역을 해가지고 본국으로 이렇게 송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밀 정보 요원들이 한 20명 정도 동아일보 측에서 그걸 캐내가지고 월간 동아에서 이제 보도한 적이 있는데, 비밀 정보 요원들은 솔직히 모르죠. 몇 명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거기서 캐치한 거는 20여 명 정도가 이제 맹활약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은 또 자기들이 꼬리가 잡히지 않게 해서 바지 사장을 두고, 바지 사장은 또 프로콜을 두고, 그래서 이게 그런 식으로. 그럼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뭘 하고 있느냐. 또 FBI도 있습니다. FBI는 딱 올해가 30주년 됐습니다. FBI가 미국 대사관에 입주한 지가, FBI는 30년 동안 일을 했고 CIA는 80년 넘도록 48년도부터 CIA가 여기 들어와서 활동을 했으니까 그 엄청난 그들의 정보 수집, 그 다음에 공작, 이런 거의 대부분은 아까 우리 단칼님이 얘기하신 어떤 친일파, 친미파, 사대주의들을 대상으로 자기들의 라인과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그리고 반통일, 반민족, 반북적인 네트워크로 일단은 그렇게 그들의 기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모르실 겁니다. 내가 미국에 있을 때 트럼프가 1기 때 북미 정상회담 했잖아요. 3번이나. 의회에서 경고 소환을 2번이나 보냈어요. 트럼프한테. 네 멋대로 쉬게 하지 마라 하면서. 그러니까 미국은 조야가 여야를 막론하고 자기들의 국익에 지금 북한하고 친화적인 거는 자기들의 국익에 지금 반하는 겁니다. 트럼프의 똘끼나 이런 독특한 통치 스타일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건데, 아무튼 지금 이 미 대사관 그리고 주한 미군 사령부 내에 오이사 대북 첩보부대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생긴 건데, 이런 모든 미국에서 설립하고 또 이렇게 세운 이런 정보기관들, 다양한 정보기관들, 그리고 윤석열이가 들어왔던 용산 그 국방부 청사, 대통령 청사 그 잔디밭은 1m만 파내려가면 그 밑에 다 라인이 깔려 있습니다. 저쪽 백령도, 연평도, 중국, 북한의 모든 도청을 하는 장치가 있어서 이거는 미군이 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 정부 측에서 하는 거라, 미군이 다 만약에 주한미군이 다 철수를 해도 그 시설을, 통신시설과 감청시설을 지키고 보초를 쓰는 병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그 협정을 해서 그 보초병들이 쓸 수 있는
청사를 어디다 짓기로 했느냐 해서 국방부 윤석열이가 대통령 청사 옆에다가 짓기로 했는데 윤석열이는 그것도 모르고 글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도청당하고 아무튼 우리는 미국이 우리의 주권을 침탈하고 장악하고 그래서 자기들의 국익에 맞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잘 인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못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분단을 영국처럼 분단을 우리는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국도 분단 국가입니다. 영국 내가 이제 칠판이 있으면 얘기하려는데 밑에 잉글랜드 있고 위에 스코틀랜드가 있고 중간에 웨일즈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섬에 노던 아일랜드가 있고 남쪽에 아일랜드가 있잖아요. 5개 국가로 이제 구성된 영국 연방인데 우리는 1945년에 분단이 됐지만 거기는 1923년에 분단이 됐어요. 남북으로 노던 아일랜드와 아일랜드가. 그래서 무슨 말 하려고 하느냐면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의 거의 대부분이 분단국가 출신입니다. 트럼프 분단국가 독일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이 앞전에 바이든 분단국가 아일랜드 출신이고 거의 모든 역대 대통령들이 독일 아니면 아일랜드 출신이에요. 이상하게도. 자기들은 미국 역대 대통령들은 분단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 잘 알고 있어요. 인지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냉혈동물처럼 한반도의 분단 고착화를 하고 있느냐? 바로 두 글자. 국익 때문이죠. 국익. 우리는 그 국익을 얼만큼 생각하고 있는지. 근데 안타깝게도 김현종 이게 방송에 나가니까 나는 책임질 각오가 돼 있고 김현종이라고 하는 한미 FTA 그 노무현 때 대표 문재인 때 대표 2번이나 지내고 지금은 안모실 1차장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분이 이자가 나는 이분이라고 그러고 싶잖아. 이자가 버시바우 주한미 대사 시절에 한미 FTA 대표하면서 우리나라의 정보를 미국 대사관에 얼마나 많이 갖다가 공유를 하고 줬는지 그거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스노우든 어산지 이런 사람들이 미 중앙정보국에 그 비밀 파일을 공개를 해버렸잖아요. 위키피디아 뭐 이런 걸로 통해가지고 거기 보니까 코리안 파일 보니까 김현종이가 버시바우하고 대사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기침하면 기침 소리까지 적혀 있어요. 방구 끼면 방구 소리까지 적혀 있고 외교 전문으로 매일매일 본국으로 보낸 거야. 버시바우 대사 측에서. 거기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알랑방구 끼느라고 버시바우 대사한테 Fighting like hell. 내가 피 터지게 싸우고 있다. 너희 나라를 위해서 피 터지게 싸우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장면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외교적인 수사가 아니라 실제로 그 청와대 직원이 노무현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하면 그 국무회의 서류도 갖다 준 김모라는 또 직원이에요. 직원 이름도 나와요.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 또 이명박의 형 이상득이가 전효 의원을 데리고 주한미 대사를 만나러 가가지고 내 동생 이명박은 뼛속 깊이 침입하라 걱정하지 말아라 미국이 대권 후보로서 의심하니까 그 장면도 그 파일 안에 있더만요. 그 거짓이 없어요. 코리안 파일은 어산지하고 스노우든이 공개하는 거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민변이나 이런 데 강연할 때 이 얘기를 했더니 그 기자들이 앉아있다가 그걸 보도를 해가지고 다 알려줬어요. 김현종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게. 그래가지고 두 번째 문재인 때 FTA 대표로 임명받을 때 국회의원 장하나 의원만 피켓 들고 반대했어요. 저 맹로 김현종 FTA 대표로 임명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이런 우리 대한민국의 생사가 달려있는 이 FTA 대표조차도 우리나라의 국익을 헌신짝처럼 팔아먹고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도 주한미 대사관에 상사원으로 주재원으로 유학생으로 영주권 받으려고 그냥 몇 바퀴를 돌고 있잖아요. 그 대기하고 있는 줄 서 있는 라인이 거기에는 영문으로 대기업 회장, 성직자들, 장성들, 장차관들, 국회의원들
그냥 미국 대사나 부대사 만나려고 나래비를 서 있잖아요. 만나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직책이 가지고 있는 고유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자기도 베네핏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 정말 우리가 자주와 주권과 주체성을 가지면 이런 짓은 안 하겠죠. 예, 그리고 제가 오늘은 두서없이 사실은 PPT를 일부러 안 했습니다. 그냥 잠깐이라도 아이 컨택 하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의 강연은 뭐 트럼프, 사실 우리 김산열 이사장님이 일방적으로 정해주신 건데, 자주와 주권과 주체적인 측면에서는 트럼프가 저게 메인이 되는 팀워크도 사실은 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좋은 자동차, 좋은 아파트, 고급차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사상은 강국이 아직 못 되고 있어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상 강국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잘 살아가지고 해외 여행 다니고 여름 성수기 때, 이 방학 때 되면은 공항에 막 서로 몸이 부딪혀요. 발이 밟힐 정도로 잘 사니까 해외여행을 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국방과 안보는 외국 군대에 맡기고 그냥 나자빠져 있고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잘 되겠거니 하고. 이런 거를 우리가 고치자 하는 얘기가 오늘의 저의 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끝나야 되겠는데, 북한 중에 우리 유일하시단처 우리 여성분이 꼭 질문을 하나 하시겠다고 하니까,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그쪽에 좀 전달해 주세요. 간단하게 요점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냥 얘기하십시오. 일단 한 가지, 혹시 목사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닌가 싶어서요. 지금 청와대에 있는 김현종 씨하고 말씀하시는 그 김현종 씨가 다른 분인 것 같아요. 네, 다릅니다. 맞습니다. 그거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 들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제가 지난 50년 동안 들어왔던 말들이 오늘 다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열정을 가지시고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는 알겠는데, 앞으로 현 정부 5년 안에 획기적인 뭐 변화가 일어나든 아니면 안 일어나든 어쨌든 우리나라의 통일의 주역은 20년이나 30년 후에 활동을 하고 있는 세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친구들은 지금 20대나 30대입니다.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20년 후나 30년 후에 몇 프로나 앉아 있을까? 아직 살아계시더라도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저부터도요.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50년 동안 떠들었다는 말이, 우리가 얼마나 열정을 갖고, 저도 정말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저는 독일에서 28년 동안 공부를 하고 활동을 하고 살다가 한국을 들어왔는데요. 독일이 통일되기 14년, 전에 14년, 후 14년을 독일에서 하면서 독일의 통일 과정을 피부로 느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도 되지 않았어요. 처음 28년 동안 한 번도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독일 정치가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는 전부 다른 얘기들을 하시지만 아마 뜻은 다 똑같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힘을 합쳐서 지금 극우화하고 있는 20대, 30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정윤선 박사님 맞죠? 정 박사님은 과학자십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우리 아까 7일 매국 저 얘기가 나왔는데, 민족 독립운동을 위해서 쓰신 그런 독립운동가에 대한 또 연구를 좀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마무리에 앞서서 제가 혹시 잊어버릴까봐 광고를 먼저 한마디 하겠습니다. 3월 4일입니다. 내일 모레가 되나요? 다음 달 3월 4일 수요일입니다. 1시 30분에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큰 강연 겸
발표가 있는데 그 제목이 여러분들 아마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 9차 당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당대의 분석과 남북 관계의 전망 이런 제목으로 바로 우리 지금 김삼렬 의장께서 의장으로 계시는 민화협 주최로 전문가들 학술 발표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신 여러 선생님들 3월 4일 1시 반 국회 도서관 대강당으로 시간 되신 분들은 다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사회를 보면서 뭐 질문하고 싶은 것도 이번에 북한 노동당 그 대회가 있었는데 노동당 대회가 어떻게 끝났고 거기에서 남북 관계는 어떻게 정리가 됐고 앞으로 문제는 어떻게 됐나 하는 거를 국회의원실 여러 국회의원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민화협이 주체가 돼가지고 아주 중요한 그런 회의를 합니다. 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제가 우리 최재형 목사님 여러분들 되게 다 아시지만은 오랫동안 북한의 수채 왕래하시고 그래서 북한 사회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또 객관적으로 많이 보셨을 걸로 아는데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로는 북한에는 당이 하나다, 공산당. 근데 벌써 오래전부터 북한에도 당이 2개가 생겼다. 그게 장마당이다. 그런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의 젊은이들이 중심이 돼서 이 장마당 세력, 이 돈주라고 하던가요? 이것도 상당한 그런 그 파워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사실 남북을 이렇게 적대적으로 한 내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북한의 그런 장마당 세력과 그 대외적인 어떤 연계고리를 끊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 그런 분석도 있는데, 우리 최재형 목사님은 뭐 북한을 여러 번 다녀오셨으니까 그거에 대한 또 새로운 정보나, 그러니까 오늘 얘기에 우리 주로 남한 얘기만을 했는데 지금 북한의 사정은 어떤지 그걸 그래도 잠깐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북한에 장마당이 5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마당을 갖다가 걸려가지고 크게 봉변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공개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하도 외국의 그 기자들이 왜곡되게 보도를 하니까 외국인이나 우리 해외 동포들도 장마당을 얼씬도 못하게 금지를 시켜놨어요. 근데 내가 고려 호텔에서 점심을 먹고 커피를 마시다가 거기 누가 뉴질랜드 사는 목사님하고 몇 분이 그 장마당 저기 가면 있다, 강변에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 갔어요. 이제 산책 겸 가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이제 쭉 보는데 정말 거기는 없는 게 없이 의식주, 그 다음에 뭐 웬만한 그 철물점에 있는 거, 음식점, 시장, 토목상, 옷가게, 그다음에 온갖 인간이 취급할 수 있는 건 다 다양하게 갖췄는데 우리 저 총장님이 잠깐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젊은이들만 인용하는 게 아니고 생활화된 거죠. 우리도 한국도 1일장 있고 3일장 있고 5일장 있고 동네 구멍가게 있고 편의점 있고 뭐 대형 마켓, 이마트, 백화점 다양한 게 있잖아요. 근데 북이라고 해서 그런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생긴 게 비닐하우스, 공통점이 뭐냐, 비닐하우스 모형으로 돼서 길쭉이, 비닐하우스하고 똑같아요. 그냥 비닐이 아니고 철로 이렇게 지붕을 했다는 것 뿐이지, 그런 구조로 전국에 똑같이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짜리가 있고 쌍봉짜리가 있고 세 쌍봉이가 있어요. 이렇게 비닐하우스 세 쌍봉이 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고려대학교 북한어 박사하는 여성분이 나한테 그 장마당 논문 쓴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 다 준 적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점포를 운영하는 그 직원이 있잖아요. 그 점원이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남편이 없는 부인,
그냥 이제 불우한 가정의 가장을 거기 이렇게 세워서 그 수익금이 그 불우한 가정에 돌아가는 구조로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게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한 게 아니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 외에도 돈이 있는 말씀하신 돈주 이런 사람들은 거의 다 해맞이 식당 그 다음에 그 외에 고고 식당들이 많거든요. 거기 주로 이용을 하고 제가 쓴 당복기 아티클에 통일뉴스에 올라간 시리즈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거기 보면 거기도 오렌지족 야타족 같은데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그럼 뭐 이제 중동 근로자들이 이 어떤 때는 내가 평양에 들어갈 때 중동 근로자들이 이렇게 거의 90%가 탑승객이에요. 그러면 나는 얼마나 취재거리가 좋습니까? 이건 혹이지. 그래서 내가 옆자리 가서 얘기를 나눠보면 우리만 중동 근로자를 파견하는 게 아니라 북도 중동 근로자를 파견하는데 그 돈을 정부에서 당에서 가로채냐 뭐 그런 말 여기 많잖아요. 천만에 말씀. 다 자기가 갖는 거고 세금만 몇 프로 떼는 거고 개성공단의 근로자들도 5만 명 되는 사람들도 다 세금을 개성시에 3가지 세금 내고 나머지 다 본인들이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동 근로자들도 다 자기들이 달러를 갖는데 그러니까 시는 이 돈주들이 된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근로자들이나 해외에서 달러를 외화를 버는 사람들이 정작 노동당 간부들이나 위로 직급이 올라갈수록 이 사람들은 그런 고급 식당에 못 가요. 오히려 눈치도 보이고 또 그 위로 올라갈수록 도덕성과 윤리성, 청렴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젊은 부류들 또 젊은 아가씨들 또 청년들 굉장히 많이 옷도 잘 차려입고 그 커피숍 가면은 여기 압구정동 커피숍인지 어떤 뭐 강남의 커피숍인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 그냥 잘 차려입고 그래 핸드폰도 다 쓴다면서요? 핸드폰을 쓰는 정도가 아니라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죠. 거의 다 가지고 있고 우리 같이 제조하는 건 아니고 중국과 이런 여러 나라에서 가져와서 결합만 하는 일들을 해서 이제 제품이 나오는데 핸드폰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노인용 핸드폰도 있고 임산부용 핸드폰이 있어요. 또 공부하는 학생용 핸드폰이고 껌도 임산부 껌이 따로 있고 학생용 껌이 따로 있고 껌 종류가 그렇게 내가 껌 공장 방문한 거 나옵니다. 껌 공장 치고 최재형 목사 쳐보세요. 구글 검색에 쫙 공장 견학에 나온 거 나오는데 굉장히 이민들을 배려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말이 많아졌는데요. 딱 한 가지로 압축할게요. 우리는 밀어내기식 경제입니다. 싱크대도 멀쩡한데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내면 또 그거 버려버리고 또 새로운 거 만들고 텔레비도 멀쩡한데 새로운 모델 만들고 또 그걸 버려버리고 폐기물 대고 자동차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집도 그렇고. 그런데 북은 계획경제입니다. 그 해에 생산할 공산품 딱 거기에 맞게 딱 생산하고 소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송한 얘기지만 북측에도 쓰레기 청소차가 지나가는데 쓰레기 청소차에 건질 게 하나도 없어. 쓰레기가 없어 우리같이. 우리는 아파트 뭐 옷 버리는 데 보고 뭐 이게 재활용하는 데 가봐요. 우리가 갖다 써도 돼. 나도 지금 우리 사는 아파트에 몇 가지 갖다 쓰고 있는 게 있어요. 부엌 용기 중에.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본주의의 극치를 달리다 보니까 쓰레기 폐기물 환경오염이 극에 달아가지고 쓰레기를 처치 못하고 이 옷들을 처치 못하니까 이제 아프리카나 이런 동남아시아에 수출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 국가의 사회 문제가 돼서 다시 또 역으로 그 나라에서 대한민국으로 역수출을 하고 한국에는 각 지역별로 쓰레기 섬이 산더미같이 악취를 진동하고 이런 게 있는데 하여튼 북은 풍부하고 화려하고 풍요롭지는 않지만 계획경제로서 그때그때 그렇게 아주 깔끔하게 생산해서 깔끔하게 소비하는 그런 국가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는 걸로 마치겠습니다.